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매미랑 페이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3페이지. 네. 103페이지. 한 가지로 묻기 어려운 감정, 아픔. 부디 아픔을 겪지 않길 쌤, 바라. 저기 죄송한데 저희 오늘부터 한 페이지씩 읽을게요.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 읽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 페이지씩 읽는 게 좀 집중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한 페이지씩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 103페이지. 한 가지로 묻기 어려운 감정, 아픔. 부디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지만 나쁜 일은 언제라도 일어나고 모든 것은 변한다. 괴로움의 대부분은 나쁜 일, 남 탓이나 자기 탓으로 원망하거나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나쁜 일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나쁜 일의 기준을 다시 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 괴로움을 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내서 최대한 이루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도 있을 것이다. 장 크리스토프에서 로망 롤랑의 말을 빌려 답하면 이러하다.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한단다. 너는 오만해.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밖에 못하지. 영웅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른 이는 그걸 하지 않는다. 다 읽었어요. 영지쌤이에요.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꺼졌어요, 영지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파한다. 이랬어야 눈물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루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이루지 못할 테니까 언젠간 친구와 우스갯소리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카락밖에 없다고 했다가 친구가 그마저도 미용사를 잘못 만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해서 서로 맞장구를 치며 웃은 적이 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감정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도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쁜 일에 대해서라면 자책이나 후회, 반성마저도 무의미하다. 가끔은 프랑스 작가 장 드라퐁텐의 우화 여호와 심포도에 등장하는 여호의 마음 자세가 오히려 바람직할 때도 있다. 가스큐뉴 태생 또는 노르망디 태생이라고 말하는 어떤 여우가 배가 고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포도밭 높은 곳에 보기 좋게 익어 불그스레한 껍질로 덮인 알맹이를 보았다. 교활한 여우는 이것을 식사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이건 너무 덜 익었다. 군대 졸자나 먹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원본은 8줄짜리 시로 마지막 핵은 뭐 불평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이지만 나는 여우에게 잘했다고 하고 싶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포도를 따먹으려고 훌쩍훌쩍 뛰어올랐다면 포도밭 관리인 눈에 띄어 사냥당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한탄하느니 차라리 불평하는 게 정신 건강에 낫다. 낫다는 거지 좋다는 건 아니다.
아픔이 나와 부딪힐 때 아직은 괴롭기만 할 뿐, 그 부딪혀 오는 느낌이 무엇을 가리키는 신호인지,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앞서 열거했듯 아픔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것이 마음에 일으키는 반응, 즉 감정 또한 제각각이니까. 아프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감정을 인지하거나 이해하기 힘들고 조절하기 어렵다. 이럴 때 생겨나는 혼란 역시 감정으로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즉, 감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을 이해하고 제대로 이름을 붙여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할지 길이 보여서이다. 그 길이 인도하는 궁극적 목표는 누구나 바라는 대로 존재감과 행복을 느끼고 또한 성장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 감정 어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슬픔을 나타내는 어휘다. 또한 슬픔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프다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한국인이 아프다라고 표현할 때의 감정이 주로 슬픔이라는 이야기인 것도 같다. 그렇지만 앞서 열거한 아리고, 쓰리고, 저린 아픔의 종류들 다시 언급하자면 죽음, 이별, 희생, 궁핍, 불우함, 학대, 버려짐, 빼앗김, 차별, 소외감, 고립감, 비난, 무시, 불효, 수치심, 서러움, 외로움, 부당함, 억울함, 상실감, 무력감, 배신, 시기, 죄책감, 회한, 원망, 고뇌, 혼란, 압박감, 걱정, 고민, 미움, 낙담, 체념, 절망, 비관, 위협, 무서움, 그리고 아름다움과 연민, 허무에 이르기까지 이 전부를 슬픔이라는 한 가지 감정으로 묶기는 어렵다.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신호로 위로나 애도가 필요한데 아픔 중에는 그것만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나와 부딪혀 깨져 마음을 아리고 쓰리고 저리게 만드는 것이 아픔이다. 나쁜 일의 기준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두자고 앞서 말했는데 여기에는 죽음이나 이별, 사고, 파산, 실패 등 운명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 없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눌 수 없는 기쁨,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 존중받지 못하는 분노, 물리칠 수 없는 혐오, 보호받지 못하는 공포, 발견할 수 없는 희망, 인정받지 못하는 신뢰,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 몸이나 마음이 느끼는 감각이 다 같이 아프다 일지라도 에너지와 방향은 저마다 달라서 각각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아픔이 모두 슬픔인 줄 알아 분노나 혐오, 공포, 희망, 신뢰, 욕구, 불만까지 괜찮아질 거야 식의 위로로 다루려 하면 맞지 않다. 그런데 감정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슬픔과 분노, 공포가 그렇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분노나 공포를 슬픔으로 위장하고 반대로 슬픔을 분노나 공포로 위장하기도 하며 관습적으로 행해질 때가 많아 스스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슬픔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분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고, 공포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사람은 하루에 적게는 4만에서 많게는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은 86,400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초 단위로 생각하는 셈이다. 그런데 오늘 하는 생각의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과 똑같고
그 생각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걱정이다. 눈만 뜨면 오만 가지 생각에 오만 걱정이 일어난다는 속담까지 읽고 보면 걱정하기는 인간의 본능인 것도 같다. 그런데 다들 해봐서 알지만 걱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만한 보상을 치러주지 않는다. 이미 벌어진 것을 걱정하면 이미 벌어졌기에 소용없고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서 소용없다. 또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거를 걱정한다 하면 미래란 늘 예측 불허이니 이미 걱정하는데 소용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아도 걱정을 떨치기는 힘들다. 여기서 나온 지혜의 말이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겠지라든가 어떻게든 되겠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담긴 의미는 이러하다.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미래란 알 수 없으니 설령 이루지 못한다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캐세라 세라. 걱정하는 마음의 요동을 쓰다듬는 말이다. 그 요동이란 불안일까 슬픔일까? 걱정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감정이다. 걱정과 불안의 뜻풀이도 어금지금해 보인다. 걱정이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이라면 불안은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합니다. 둘 다 공포의 감정에 속하고 비교적 약한 색이다. 이 단계에서 안도나 안심을 느끼만한 계기를 만나지 못한 채 방치되면 근심한 공포로 커지거나 수심으로 깊어질 수 있다. 수심은 매우 근심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근심과 비슷한 말로 염려와 걱정 등이 있다. 근심, 염려, 걱정은 각각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함,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안심되지 않아 속을 태움을 뜻하며 불안의 감정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약한 공포의 감정에서 슬픔의 감정으로 변한다. 슬픔에 대해 내가 가장 주목하는 정의는 슬픔은 좌절된 분노라는 것이다. 사람은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을 때 분노한다. 희망마저 없을 때 분노조차 막혀 슬픔에 깊숙이 빠져버리고 만다. 걱정을 괜찮아질 거야. 로 속일 일이 아니다. 실제로 남들이 그런 말을 아무리 듣고 스스로 되뇌어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근거 없이 미심쩍고 꺼림칙할 때가 있다고 하자. 괜한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발동시키지 말고 일단 멈춰서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그 결과가 도망쳐라든가 일단 피해일 때가 많지만 도리어 가까이 접근해야 할 때가 또 있다. 일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서 접근했을 때 가장 굉장한 깨달음과 함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한다. 모든 감정에는 양면성이 있다. 감정이 한쪽 면만 가지고 있다면 선택이나 결정이 얼마나 수월하랴. 인생은 도무지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야 살 수 있다. 중력의 법칙에 가장 부합하는 자세,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어찌 될 것인가. 몸이 그러하듯 정신과 마음도 다르지 않다. 걱정에 대해 먹은 마음은 캐세라세라인 것이 옳다. 그렇지만 무엇을 전하는 신호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벌어진 일인 줄 알면서 왜 걱정스러운지,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줄 알면서 왜 걱정스러운지, 알 수 없는 미래인 줄 알면서 왜 걱정하는지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공연한 걱정이란 없다고 여기는 편이다. 설령 누군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한다 해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걱정에도 삶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했던 걱정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걱정을 내일 또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늘
하는 걱정을 피할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 지금까지 계속 미뤘는데 당장 해야지라고 마음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먹지 않아도 언젠가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온다. 차이가 있다면 미루고 미룬 걱정한테 멱살이 잡히든지 목덜미가 잡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걱정과 대면해서 새로운 걱정을 하고 싶다면 낯선 곳으로 떠나기를 추천한다. 불안과 두려움을 구분하고 실체를 마주하라.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는 실체의 유무에 있다. 불안한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고 물으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 반면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냐고 물으면 그 실체를 답할 것이다. 불안감을 없애려면 무엇이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지 실제를 파악해야 하고, 두려움을 없애려면 무섭고 불안한 그것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불안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유흥이나 일 등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은 오히려 불안이나 두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학자 버트런드 리셀이 이와 관련해 조언을 해준 바 있다. 섬뜩한 마력이 힘을 잃을 때까지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그러나 매우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러다 보면 두려움의 칼날은 무뎌지고 모든 문제가 따분한 것이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러셀의 조언은 수년 전 내가 극심한 불안증을 느낄 때 지극한 도움을 주었다. 새벽 2시 반이었다. 14시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고 친구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캘리포니아 와인의 최대 생산지인 나파밸리로 이동했다. 근심 한 자락 없이 펼쳐진 찬란한 햇빛 속에 싱싱한 포도나무 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얼마 전 수확을 마쳤노라 했다.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3박 4일쯤 탁 트인 자연 풍경 속에 하얀 도화지처럼 놓여 술에 취해 지내는 날들. 나는 23일간의 일정으로 여기에 왔고 이제 겨우 첫날이었다. 날씨와 풍경, 와인과 음식, 친구, 리조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늘처럼 즐거울 내일과 또 그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10시간을 비행한 여독에 술기운도 있으니 금방 까무러치듯 잠들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말똥말똥해졌다.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2시 반이었다. 잠들기는 틀렸고 해 뜨려면 멀었다. 함께 자는 친구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욕실로 갔다. 내가 불을 밝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차가운 바닥에 샤워 타월을 깔고 쪼그려 앉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극도로 불안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해도 달도 차가운 새벽에 기습적으로 밀려오는 해일 같았다. 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회오리치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같은 날이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소한 것에도 웃고 떠들고 감탄하고 맛있게 먹고 마시며 꿈꾸던 날을 만끽하다 호텔로 돌아오면 친구가 먼저 잠들길 기다렸다. 욕실에 쪼그리고 앉아 몰래 울었다. 이 같은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다. 20대 후반부터 반복적으로 겪었지만 원인이 있었다. 가진 것이 너무 없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으니까. 혹은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다시 불확실해졌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그 시절에 그토록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해일이 나를 덮쳐 생사를 오가게 하는가. 그때 러셀의 말이 떠올랐다. 오지에도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일은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욕실에 쪼그려 앉아 그보다 더 조그맣게 쪼그라진 자신에게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다. 왜 불안하지?
무엇이 두렵지? 나흘째 새벽에 답이 나를 찾아왔다. 그 정체는 놀랍게도 잃어버릴까봐였었다. 암흑 속에 눈이 크게 뜨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다. 잃어버릴까봐서라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안감이나 두려움의 요인으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였다. 다음 날 밤 잠들기 전에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말하기 전에 묻지 않고 대신 곁에서 지켜보는 미덕을 지녔다. 어차피 물어도 답하지 않은 내 고집 때문이기도 하다. 친구가 말했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대꾸했다.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잖아. 수년 전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어 처방약을 복용하는 상태인 친구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리고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버렸다. 나는 다시 욕실로 들어가 쪼그려 앉았다. 다시 질문을 시작했다. 왜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무엇을? 그제야 답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사소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 구체적인 말로 이제 더 빼앗기고 싶지 않아.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왜? 왜 잃고 싶지 않아? 왜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 질문 앞에 묵혀둔 설움이 북받쳤다.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있고 빼앗기는 날이 있다. 젊은 날에는 그래서 슬픈 날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일이 또 생긴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자신도 다시 시작할 기운도 없다. 그래서 삶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왜 잃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었다. 내가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의 실체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미래의 나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제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큰소리 쳤던 젊은이는 등을 돌렸고 작은 것도 잊어버릴까봐 벌벌 떠는 불쌍한 중년이 이게 너라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서울에서 9,000km 떨어진 미국 호텔의 욕실에서야 알아버렸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러나 전혀 괜찮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으로 만신창이였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기진해버렸다. 그처럼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이 난생 처음인 낯선 곳에 오니 가까스로 봉인해둔 불안과 두려움이 깨어난 것이다. 눈물은 그쳤고 대신 헛웃음이 나왔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땐, 갖고 싶은 열망에 고문당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땐 잃어버릴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고문당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나흘째 새벽 호련히 이 말 하나가 가슴속에 떠올랐다. 나는 너무 미래에 살고 있구나. 불안도 두려움도 다 그로 말미암은 것. 미래 때문에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놓치고 있구나. 큰맘 먹고 여기까지 와서 아주 단단히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구나. 앞으로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거부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마라.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현재에 살아라. 과거를 변화시킬 순 없지만 현재를 변화시킬 순 있다. 미래는 내 소관이 아니다. 미래여, 네 마음대로 하라. 하기는 내가 뭐라 한들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테지만 그때마다 나는 번번이 어쩔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너한테 더 이상 내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구나. 너에게는 달콤한 꿈만을 취하리라.
그것이 비록 환영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로부터 20여일 후 나파밸리와 소노마, 러시안 리버 일대가 대형 화재에 휩싸였다. 아무리 산불이 자주 나는 곳이라 해도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까지 난 처참한 대형 참사였고 완전히 전소돼 버린 포도밭은 몇 년간 복구하기 힘들 거라고 했다. 한국에서 그 뉴스를 봤을 때 전생에서 들려오는 소식 같았다. 꿈결 같은 낮과 해를 몰아치는 밤을 선물해주며 나를 환기시켜준 포도밭과 와이런이는 불에 타버렸고 더 이상 없다. 다시 오리라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발길을 돌렸었다. 불에 타 없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언제라도 거기 있어 나만 다시 가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없다. 마이크 꺼졌어요, 연선님. 켰는데 소중한 것이 없다면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을까?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샘솟는 감정이 기쁨이라면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잠기는 감정이고 분노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너졌을 때 들끓는 감정이며 공포는 자신의 소중함을 위협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끼쳐오는 감정이다. 문득 생기는 궁금증. 소중한 것이 없다면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을까? 그것은 천지가 아는 이야기다. 윌리엄 섹스피어스의 희고 맥버스 5막 5장에 나오는 대사다. 함께 죄를 공모한 아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베스가 하는 대사로 전체를 옮기면 이러하다.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아. 인생이란 비틀거리는 그림자, 우쭐대고 서성이고 투덜거리지만 무대가 끝나면 곧바로 잊히는 가련한 배우, 그것은 천지가 하는 이야기다. 소음과 분노로 가득하나 결국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올더스 헉슬리가 문장의 일부를 자신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 인용했다. 멋진 신세계는 과학이 발달한 문명국으로 사람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며 지능으로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산다. 엄격하게 불평등한 사회지만 모두 고민이나 불안 없이 행복하다.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비결은 소마라는 신경 안정제를 먹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계급인 버나드가 야만인을 발견하고 멋진 신세계로 데려온다. 야만인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좋아하지만 멋진 신세계에 문학은 없다. 대신 생생하게 느낌을 전달해주는 촉감 영화가 있다. 총통이 멋진 신세계에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다. 안정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희생이야. 우리는 행복과 소위 고도의 예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우리는 고도의 예술을 희생시킨 셈이지. 야만인이 촉감 영화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반박하자 총통은 유쾌한 감정을 선사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답한다. 이에 야만인이 맥베스에 나오는 구절을 빌어 쐐기를 박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천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의 미래가 배경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출판된 소설로 올해로 출간 90주년이다. 내가 처음 읽었던 1990년대에는 미래소설로 읽혔지만 더 이상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좋아하도록 세뇌받고 유쾌한 감각만을 추구해 깊은 사고나 풍부한 감정을 습득할 기회를 차단하며 그래도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면 소마로 해결한다. 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재 사회와 이미 다르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까? 소중하다는 감정이 유쾌함보다 윗길인 기쁨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까? 소중함이 어떻게 생기는지 몸을 들여다보려 한다. 감정 역시 살아있는 육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간략하게나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며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체의 피부나 점막, 장기, 근육뼈 등의 자극이 발생하면 수용체가 전기화학 신호를 바꾸어 말초신경으로 보낸다. 어떤 자극은 되뇌피질로 보내기 전에 말초신경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을 때 뜨거움을 지각하기 전에 손을 얼른 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뜨거움을 느끼고 나서야 손을 떼면 이미 심각한 화상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뇌의 표현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에는 체감각, 촉각, 압각, 진동 감각, 온도 감각, 시각, 청각에 대한 신호를 받는 중 추각, 각이 있고 독특하게도 후각 신호를 받는 중추는 대뇌피질과 감내 사이에 있는 변형계에 있다. 또 미각 신호를 받는 중추는 대뇌피질에 있으면서 변형계의 피질과도 연결된다. 후각과 미각의 중추가 변형계에 있거나 그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냄새를 맡으면 예전의 감정이 절로 떠오르고 음식을 먹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감정 중추의 핵심인 편도체와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해마가 변형계에 있어서이다. 대뇌피질에 도착한 다른 자극들 역시 변형계에 위치한 편도체로 이동한다. 모든 자극을 통합해 1차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히 통합하거나 처리한 뒤 시상하부나 뇌관으로 전달하는데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 중추로 기초적인 신체 대사를 조절, 유지하고 뇌관은 대뇌피질에서 받는 메시지를 몸 전체로 보내 균형,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청각, 삼킴 등을 조절한다. 그 결과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 웃음이 터지거나 울음이 쏟아지거나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철렁하거나 숨이 가쁘거나 숨을 죽이거나 입안에 침이 마르거나 손이 벌벌 떨리거나 뒷걸음질을 치거나 인상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등등. 이런 변화는 자극에서 반응까지는 눈 깜빡할 사이보다 빠른 속도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며 심리학의 원리를 쓴 윌리엄 제임스는 육체적 변화가 나타날 때 그 변화에 대한 느낌이 감정이라고 말한다. 감정을 인지한 다음에 육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변화가 나타날 때 느끼는 것이 감정이라는 얘기다.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의 상식은 감정이 먼저 있은 다음에 표정이나 행동 등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쓴 느낌의 진화에도 이러한 설명이 나온다. 편집의 결과물은 우리 마음에서 상영되고 암호화된 기억의 잔상들을 남겨놓고는 재빨리 사라져 버린다. 바깥 세계의 모든 이미지는 거의 병렬적으로 처리되고 동시에 이 이미지들이 뇌의 다른 영역에 작용함으로써 감정 반응이 생성된다. 두 학자의 설명이 같지 않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변형계에 도착했을 때의 정보는 감정 이전의 상태이며 변형계에서 뇌관으로 최종 도착했어야 감정이 생성된다는 점에서다. 뇌관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변형계에서 받은 메시지를 온몸에 전달하는 것이다. 감정이 무엇이냐고 물을 적에 육체적 변화를 나타낼 때 그 변화에 대한 느낌이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표현은 100% 들어맞는 게 아니라고 해도 감정에 대한 드라마틱한 설명이 아닐까 싶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 이 당연한 말이 신선한 깨달음으로 와닿는 까닭은 감정 조절이나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이 될 수 있어서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숨 쉬는 동안 쉴 새 없이 자극에 노출되지만 전부 감정이 되지는 않는다. 운전 중에 새치기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자 손발이 벌벌 떨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뒷목이 뻣뻣해지고 혈압이 치솟아 새치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가 있다. 반면에 서로의 시비를 가리고 방법을 강구할 뿐 별다른 두려움이나 화를 느끼지 않는 이도 있다. 접촉사고 전후로 별다른 육체적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정신 상태가 다른 정신 상태에 의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이 정신 상태와 다른 정신 상태 사이에 육체적 표현이 먼저 끼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은 우리가 울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우리가 상대방을 때리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우리가 몸을 떨기 때문에 무서워진다는 것이다. 심리학의 원리, 윌리엄 제임스. 인간의 두뇌의 작용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의 주장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내가 화에 있어서만큼은 견지하려는 태도이기도 하다. 괴로운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식구나 친구들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편이다. 말을 할수록 반복적으로 상기돼서 계속 부글부글 끓기 때문이다. 차라리 시키는데 집중했으면 밤에 잊어버리고 잠들었을 텐데 분노의 감정을 인공호흡시켜 도로 살려내고 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을 두고는 말을 시작할 땐 나를 괴롭게 하는 인간 정도였는데 너무 열심히 분노의 인공호흡을 한 나머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천하의 악당이나 괴물로 만들어버린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입으로 업을 지은 나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제3자에게 말하는 행위를 통해 기억을 반복 재생해 편도체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자행한 결과이다. 윌리엄 제임스도 앞서 인용한 구절 다음에 이렇게 썼다. 지각에 뒤이은 육체적 상태가 없다면 지각은 상백하고 색깔도 없고 감정적 온기도 전혀 없는 형태만을 인지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사실 감정이나 기분은 환기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를 버리면 더 큰 분노를 불러온다. 이렇게 알면서도 참기 힘들 땐 체계바르 말을 낸다. 기쁨이 나쁠수록 품위를 지켜라. 두려움이나 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예로 들었지만 육체적 변화가 나타날 때 그 변화에 대한 느낌이 감정이라는 주장은 역시 사랑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고 물으면 느낌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이가 많다. 하기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하겠는가. 그래서 어느 여성이 한 남성과의 소개팅에 나가면서 이렇게 마음 먹었더란다.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 계속 만나기로. 그런데 웬걸 남성을 처음 본 순간 사정없이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가슴이 뛴 건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가 아니라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연거푸 마신 커피 2잔의 카페인 부작용 때문이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방탈출 게임을 하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게임을 해서 가슴이 뛰는 거나 좋아해서 가슴이 뛰는 거나 두뇌가 느끼는 감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사랑을 해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어서 사랑을 한다. 몸의 지각이 먼저이고 두뇌의 감지는 나중이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겁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도망쳐서 무섭다. 화가 나서 악다구니를 쓰는 게 아니라 악다구니를 써서 화가 난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웃을수록 즐겁다. 도망칠수록 무섭다. 악다구니를 쓸수록 화가 난다.
그리고 소중하게 느낄수록 더 소중해진다. 소중한 것이 생겨서 소중한 게 아니라 소중하게 느껴서 소중한 것이 된다.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적정가를 매긴 결과가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어서 귀한 것이다. 소중함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동물이나 사물일 수도, 혹은 가치일 수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느껴서 소중한 것이 생기면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 그 세상에는 밝고 따스한 감정뿐 아니라 어둡고 슬픈 감정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모든 감정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멋진 신세계에서 문학을 비롯한 예술을 일체 금지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귀한 것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기 마련이라. 알아보기까지 마테르 링크의 동화극 파랑새처럼 우여곡절이 필요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역시 필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뿐 아니라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야 비로소 그 대상이나 존재, 가치 등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혹은 반대로 사소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색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과정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창조해 간다. 이런 걸 알 필요 없이 그저 유쾌할 수만 있다면 의미가 있고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도의 정신활동을 희생해야 한다니. 올더스 헉슬리는 천지가 하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내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아사가 오리지널이 아닌 보증받는 복제품으로 만들려는 교활한 선전으로 들린다. 소중하게 느껴서 소중한 것을 두는 것이야말로 소음과 분노를 가득한 세상을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 소중하다는 느낌은 변형계의 측핵을 활성화시켜 희열을 준다.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쾌락 중추 또는 보상회로라고 부른다. 한번 자극을 받은 후에는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지만 궁극적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성 본능을 유발시키는 아기의 표정이 따로 있다고 한다. 아기가 울거나 무표정할 때 엄마의 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아기가 부드럽고 둥근 얼굴로 방긋 웃을 때 엄마의 변형계의 측핵을 활성화시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든다. 그 결과 희열을 느끼고 사랑과 헌신을 쏟게 만드는 모성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어디 모성 본능에만 해당할까? 사람은 자신에게 희열을 선사하는 유무형의 대상에 있다면 기꺼이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니 소중함에 대해서라며 기꺼이 무소유에 반대하는 바이다. 부디 소중해서 함께라면 괜찮아지고 편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유무형의 것을 가지기를 바란다. 괜찮아지고 편해지고 말랑말랑해지면 마음결이 부드러워진다. 같은 실수나 잘못이라도 마음결이 부드러울 땐 그럴 수 있지가 되고 마음결이 거칠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 된다. 너그러워지고 간대해진다. 이러한 감정을 유지해서 기분이 되면 힘들거나 싫어서 미룬 일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시동을 걸 수 있고 하고 싶어 참기 어려워 건질건질해질 수 있다. 그때 하면 된다. 하고 싶게 만들면 된다. 최대한 기분을 건질건질하게 만들기는 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챙기는 매일의 루틴이기도 하다. 소중해서 소중한 것을 이왕이면 한 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를 두면 좋겠다. 유일하고 대단해서 소중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기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6시 잘 맞춰주셨어요.
땡! 저희 내일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사진 찍어야 돼요. 화면 켜주세요. 오늘은 안 까먹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조카가 일 났거든요. 제가 읽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